시장이 반토막 나는 순간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누군가는 조용히 두 배로 불립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은 공포를 느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반복됐던 이 패턴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부자들은 위기가 오면 뭘 사고 뭘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체 어떤 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막연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실제 숫자와 연구 결과로 증명된 부자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던 그때 말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소득이 낮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패턴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계좌가 빨개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상위 소득과 상위 자산가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주식과 위험자산 자산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 사례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거대한 버블이 생겼다가 순식간에 터졌을 때 하위 85%에 해당하는 일반 가게는 급락장에서 잦은 매매와 공포 매도로 평균 20%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상위 0.5% 큰손 가게는 같은 시기에 순매수 전략으로 약 30%대 수익을 냈다는 연구가 있어요. 같은 장세인데 한쪽은 20%를 날리고 한쪽은 30%를 벌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결국 10년 뒤 부의 격차를 만드는 거죠. 한 번의 위기에서 50% 차이가 나면 그게 복리로 쌓이면서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부자들은 위기 때 뭘 샀을까요? 가장 먼저 주식과 펀드 같은 금융자산 비중을 키웠습니다. 코로나 초반 급락기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고소득과 고학력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렸고 이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반등장의 수익을 대부분 이 그룹이 가져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주식이나 산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익이 꾸준한 우량주, 배당이 안정적인 회사, 글로벌 ETF나 인덱스 펀드처럼 사업이 살아있는 자산을 위기 때 세일가에 담는 전략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쓰레기 주식을 주우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가 억울하게 싸게 팔릴 때 집어삼키는 거예요.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이 약 7.6%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도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상위 부자층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위기 동안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금융자산을 사모으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 줄로 정리하면 싸졌을 때 겁내고 줄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싸졌을 때만 비로소 사기 시작하는 사람이 부자 쪽에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아무것도 팔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때일수록 나쁜 자산과 위험한 구조부터 과감하게 잘라내거든요. 레버리지가 과한 자산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경기 둔화가 심해질 때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부동산이나 투기적 투자처는 가장 먼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상위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수익률이 약한 부동산, 공실 위험이 큰 상가나 오피스 같이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는 자산을 일부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는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금리 급등기를 보면 이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익 구조가 안 보이는 투기성 자산 비중도 줄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현금이 왕이기 때문에 단기 유행으로 샀던 테마주나 코인, 비수익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이나 단기 채권, 머니마켓 펀드 비중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패턴이 관찰되거든요. 코로나 초반에는 심지어 국채와 금까지 팔면서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부자들도 공포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공포가 조절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현금을 다시 주식이나 기업 대출, 우량 회사채 같은 쪽으로 돌리면서 수익을 챙긴다는 점이에요. 이 현금에서 공포 국면 매수로 이어지는 패턴이 사실상 부자들이 위기 때 반복하는 공식입니다. 일시적으로 방어하고
바닥이 보이면 공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정보나 운보다 위기 때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투자자는 위기 때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고 상위 계층 투자자는 같은 시기에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급락장에서 하위 투자자는 평균 20%의 손실을 보고 상위 0.5% 큰 손은 30%대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위기 때 부자는 공포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현금을 자산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앞으로 2년 2025년과 2026년은 어떤 판일까요? 부자들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보면 저성장이지만 침체는 아닌 애매한 구간입니다. IMF는 2025년 세계 성장률을 3.2%, 2026년을 3.1%로 전망하고 있어요. 엄청 잘 나가는 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면 침체도 아닌 거죠. 세계은행도 비슷하게 보면서 2008년 이후 침체가 아닌 구간 중 가장 약한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가는 내려가지만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많은 기관들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선진국 물가를 2.5%에서 2.2%로 점점 2% 목표치에 근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금리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투자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한국은 어떨까요? 2025년 저점, 2026년 완만 회복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IMF는 한국 2025년 성장률을 0.9%, 2026년을 1.8%로 전망했어요. KDI도 2026년 1.8%로 보면서 2025년에는 건설과 교역 부진으로 힘들고 2026년에 수출과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수출 회복으로 2026년에는 아시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회복세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 있고요. 한 줄로 요약하면 2025년은 버티는 해, 2026년은 천천히 살아나는 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2.0%, 2026년 2.1%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은 4.8%에서 4.2%로 둔화되는 흐름이에요. 유로존은 1.2%에서 1.1%로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 거라고 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닌 지루한 저성장 구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부자들은 앞으로 2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장 먼저 현금과 채권으로 숨통을 확보합니다. 고금리 끝자락에서는 예금이나 단기 채권, 머니마켓 펀드 같은 상품의 이자만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두면서 동시에 언제 살지 타이밍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조정이 오는 자산을 미리 리스트업합니다. 성장주는 금리 하락기에 다시 주목받기 쉽고 반도체나 AI, 친환경 같은 장기 테마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좋은 가격이 나오거든요. 부자들은 이런 섹터를 미리 공부해두고 조정이 오면 분할수 매수로 들어가는 패턴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한국과 글로벌을 섞은 장기 포트폴리오를 준비합니다. 한국은 저성장이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여러 신흥국과 특정 산업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상위 부자층은 국내 부동산과 예금만 쥐고 있지 않고 글로벌 ETF나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등으로 분산하는 흐름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비율이 26.8%에 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히 50대와 총 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들이 가장 적극적이고요. 미국이 50.5%, 호주가 41.1%, 캐나다가 39.3%를 차지하는데 이유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과 깨끗한 거주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2025년에서 2026년은 위기 속 기회라기보다 지루한 저성장 속에서 조용히 포지션을 잡는 기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시기인 거죠.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공포에 파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내 계좌가 빨개지는 시점이 아니라 온 세상 뉴스가 시끄러운 시점이 부자들이 장바구니 들고 나오는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들이 공포에 떨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현금과 채권, 우량주 비율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저성장 구간에서는 비상금과 단기 자금은 예금이나 단기 채권, 머니마켓 펀드로 두고 장기 자금은 우량 ETF나 인덱스, 배당주로 나눠서 어디에 얼마까지 숫자로 정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위때 감정 대신 시스템이 대신 움직여줍니다. 2025년은 공부와 준비, 2026년은 실행의 해로 정해보세요. 2025년에 뉴스와 보고서, 산업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2026년부터는 준비한 리스트대로 조금씩 진입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하면서 확실한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부자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에 눈이 멀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10% 벌려고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10년 후 10배를 만들기 위해 지금 견고한 기반을 쌓는 겁니다. 2024년 한국 부자들의 총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55.4%, 금융자산이 38.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부동산 비중은 조금 줄고 금융자산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게 주목할 점이에요. 금이나 보석 같은 실물자산 투자 관심도가 2022년 7위에서 2024년 2위로 뛰어올랐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질 때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로 자산을 옮깁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금이나 보석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으로 피신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위기 때 뭘 사야 하나요? 라는 막연한 질문을 어떤 자산을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모을지까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경기는 확장과 후퇴를 반복하거든요.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공포에 떨며 전부 팔아치울 건가요? 아니면 차분하게 기회를 노릴 건가요? 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현금을 쥐고 생산자산을 줍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다른 거예요. 같은 폭락장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냅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 행동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손실을 보는 쪽에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기회를 잡는 쪽에 서 있을 건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2025년에 가장 궁금한 경제와 투자 주제를 남겨주시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